안녕하세요. 수학의 모든 것의 강창원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경제수학입니다. 오늘은 그 경제수학 26번째 시간으로 함수와 경제생활 파트 중에 두 번째 수요, 공급 및 효용 함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는 함수가 무엇인지를 알아보았고 함수 중에 정비례, 반비례 이 부분이 경제에서 많이 쓰인다라고 하는 걸 배웠고요. 그 중에서도 생산함수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수요와 공급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효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준비되셨으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열기입니다. 이 생각열기에 이제 오늘 배우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다음은 마트에서 조사한 연필 한 자루에 대한 구매 자료이다. 표를 보겠습니다. 가격에 따라서 수요량, 연필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가 달라지나 보네요. 연필 한 자루가 30원일 때는 수요량이 240자루인데 가격이 60원으로 오르게 되면 연필에 대한 수요량은 180자루로 준답니다. 그리고 가격이 조금 더 오를수록 연필에 대한 수요량은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과 수요량은 뭔가 관계가 있겠구나라는 걸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이 경우에 함수가 만들어지는데 정비례 함수일까요? 반비례 함수일까요? 반비례의 개념이 생각이 나야겠죠.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줄어듭니다 라고 하는 걸 표를 가지고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은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공부해 보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연필 한 자루가 30원이라면 사람들은 총 240자루의 연필을 구매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줄어드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되셨죠? 오늘의 목표는 연필 판매업자는 어느 가격에 물건을 팔 경우 가장 이득이 되는지 생각해보자 입니다. 이 부분을 풀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개념을 우린 먼저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용어들을 좀 찾아봤더니 교과서나 뭐 인터넷에서 이제 어떤 수요 이런 것들을 검색해 볼 때 단어들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재화와 용역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어떤 걸 생산의 정의를 찾아보시면 제품을 만든다라는 말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재화와 용역을 만드는데 든다. 이런 걸 또 생산이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재화는 물건을 지닌 물품인데 재화는 쉽게 얘기하면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TV, 냉장고 이런 것들이 재화가 되는 거고요. 용역은 뭐냐면 서비스,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서비스라고 해서 예를 들면 미용을 한다라거나 자문료를 낸다거나 아니면 뭐 연극을 통해서 뭐 생산을 만들어낸다거나 이런 것들이 용역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화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용역은 서비스 또는 가치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뒤에 가다 보면 용어가 어떨 때는 재화라는 용어가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제품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해요. 그럴 때 이게 같은 거구나 라고 먼저 사전에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게 정의가 되었으면 일단 수요를 정의하겠습니다. 수요는 용어가 이제 영어로 demand입니다. 영어도 같이 외워놓으시는 게 편해요. 수요는 영어로 demand인데 소비자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수요라고 해요.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인터넷에서는 또 수요가 소비자가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재화, 용역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어요. 같은 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요는 이제 느낌은 오시죠. 뭐냐면 내가 이 제품을 살 거야 라고 하는 그거를 수요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건 수요라고 하는 건 실제로 샀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이걸 살 거야 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요는 그러니까 실제 샀거나 구매한 양과 수요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고 싶지 않아도 필요에 따라서 살 수 있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는 또 따로 생각을 할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여기서 언급하는 수요라고 하는 건 내가 이 가격이 주어졌을 때 난 사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을 수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요량이라고 하는 건 그 어떤 특정 가격이 정해져요. 그 가격 하에 일정 기간 동안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량을 수요량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생각열기를 봤을 때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연필에 대한 수요가 바뀌었죠. 그죠? 그 숫자가 수요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핵심입니다. 가격과 수요량 사이에는 뭐가 있다? 관계가 있다.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변하겠죠. 그러면 그 관계를 우린 뭐라고 부른다고요? 함수라고 부릅니다. 라고 해서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함수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함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수요 함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디맨드 펑션 또는 수요 곡선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디맨드 커브라고 부르는데 제품의 가격, 다른 제품들의 가격, 그 다음에 사람들의 소득, 그 다음에 소비자의 기호 여러 가지에 따라서 사실은 수요는 변해요. 수요는 변하는데 그 연필 한 자루에 대한 수요는 변하는데 그거에 대한 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가격이나 다른 가격, 다른 제품의 가격에 따라서 수요가 달라지죠. 그죠? 같은 연필인데 이 연필이 더 싸면 이 연필에 대한 수요는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요인들은 굉장히 많지만 그 수요량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 뭐다? 가격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타내는 수요 함수는 누구에 따라서 결정이 되냐면 가격에 따라서 결정될 거다라고 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동등하다라는 가정하에 가격에 따라서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함수가 있을 거고요. 그 함수를 수요 함수다라고 이름을 붙일 거예요. 그래서 수요 함수는 이제 이렇게 용어로 기호를 잘 보셔야 돼요. Q 기억나시나요? 전 강의에서 Q가 뭐였죠? 퀀티티의 약자 Q를 썼었는데 생산량이었어요. 생산량이었는데 여기 첨자가 붙었어요. Q, D라고 이렇게 붙였죠. 요 D가 뭐냐면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디맨드, 수요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QD는 수요량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P는 가격, 프라이스의 약자 P를 쓸 거고요. DP는 가격에 따라서 약간씩 바뀌어서 DP라고 이제 가격 함수라고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수요는 가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라고 수요 함수를 생각하시면 되고 수요 곡선은 이렇게 그림이 만들어져요. 여기 있어요. 여기가 가로축 그리고 세로축이 이렇게 있었을 때 요 가로축이 뭐냐면 QD예요. QD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의 여기가 뭐냐면 가격입니다. 자, 그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가격이 오르면 어떨까요? 가격이 비싸면 수요량은 어때요? 적죠. 그 비싸면 안 사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격이 싸면 수요량은 많아지죠. 그래서 곡선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만들어져요.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띵띵띵띵띵띵. 가격이 만약에 이 가격이면 수요량은 이만큼인 거예요. 그런데 가격이 만약에 내려오면 수요량은 어떻게 되냐면 많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 곡선을 뭐라고 부르냐면 수요 곡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가로축은 수요량, 세로축은 가격. 얘를 수요 곡선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주고요. 이게 중요해. 수요 곡선은 곡선이 약간 뭐 완만할 수도 있고 가파를 수도 있고요. 또 어떨 수도 있냐면 직선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 얘가 조금씩 바뀌지만 결론은 뭐냐면 요 단어를 꼭 기억해 주세요. 우, 하, 향, 곡선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은 어떻게 된다? 많아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교과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저는 사실은 고백을 하면 저는 경영을 대학교 때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대학교까지 수학을 배웠고 경제 수학은 제가 지금 여러분과 같이 똑같이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 그림이 사실 처음엔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면 함수라 하면 어떤 값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저는 여기 Y축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설명을 해보면 수요량은 뭐에 따라서 결정돼요? 가격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배운 수학에서는 가격을 얼마를 집어넣었을 때 수요량이 이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정의역이어야 되는데 왜 곡선이 여기서는 이렇게 주어졌을까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붙여줘요. 역수요 곡선이라고 이렇게 주어지고 얘가 가로축이 가격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로축이 뭐가 되는 거냐면 수요량이에요. 요 가로축과 세로축을 바꾼 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수학으로 얘기하면 역함수 관계에 있는 거고 이름으로는 역수요 곡선인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볼게. 가격을 주인공으로 보는 거예요. 가격이 싸면 수요량은 어때요? 많죠. 여기 찍힐 거예요. 그죠? 가격이 비싸면 수요량은 어때요? 작죠. 여기 찍힐 거예요. 곡선은 똑같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왜냐면 요거랑 요 방향과 요 방향만 바뀐 거거든요. 그런데 이 그림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찾아보니까 역수요 곡선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대요. 그래서 실제로 경제 자체에서는 수요 곡선이 요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함수랑 정의역과 치역이 바뀐 개념이에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경제 수학에서는 요 부분을 수학을 더 중점적으로 보는 학문에서는 가로축을 가격으로 더 많이 놓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는 어떤 함수냐면 같은 함수다라고 추가적으로 아셨으면 좋겠어요. 교과서에서는 요 곡선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하다 보면 가로축이 가격일 수도 있고 요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역수요 곡선이구나 라고 주인공을 누구로 보느냐의 차이구나 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우하향 곡선이에요.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줄어들어요. 수요량이 많으면 가격은 작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앞에 있었던 생각열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만약에 가격이 30원일 땐 수요량이 240원, 240자루인 거고요. 가격이 60원일 때는 수요량이 180. 그러면 요걸 수요 곡선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역수요가 아닌 수요 곡선으로 나타내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수요량. 저는 영어로 쓸게요. QD.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되는 거예요? 가격 P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가격이 30일 때, 여기 값이 30일 때 연필에 대한 수요량은 여기겠죠. 여기가 얼마냐면 240자루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30일 때 240. 그리고 가격이 120으로 올랐어요. 120으로 올랐을 때는 수요량은 60이네요. 60이면 여기밖에 없겠네요. 60이면 여기 찍히는 거죠. 그리고 얘는 직선일 수도 있고 직선이 아닐 수도 있어요. 대충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우하향 곡선이다라고 붙여주면 됩니다. 이게 수요 곡선이고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생각열기에서는 그러면 판매자는 몇 자루 얼마에 파는 게 가장 이득일까요? 묻는 거예요. 그러면 총 수입을 볼까요? 30 곱하기 240을 곱해야겠죠. 그럼 얼마냐면 7,200원의 수입이 나올 거고요. 요거 곱하겠습니다. 곱하시면 68에 48, 108, 00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인 경우는 120과 곱하니까 얘도 똑같네요. 928, 108, 00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죠? 928, 108 맞죠? 네. 그 다음에 요 네 번째인 경우는 곱하면 7,800원 만들어지겠네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생산자는 60원 또는 90원으로 만들 때가 소득이 1,800원으로 가장 많을 때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60개 또는 60원 또는 90원에 팔면 된다더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그럼 똑같은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공급자, 판매자 또는 생산자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은 영어로 얘기할 때는 supply예요. supply라서 S라는 기호를 쓰게 될 거예요. 생산자가 제품 또는 서비스를 또는 재화와 용역을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공급이다 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공급이라 함은 공급하고자 하는 마음 또는 욕구인 거지 실제로 판매량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실제
공급은 얼만큼이지만 판매량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생각하고자 하는 건 이 가격일 때 나는 이만큼 제품을 생산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공급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자가 재화를 일정한 시간 간격 안에 얼마나 생산할 의향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걸 공급이라고 불러요. 그럼 당연히 공급도 뭐가 만들어질까요? 다양한 요인에 따라서 공급량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제품의 가격 또는 다른 제품의 가격 또는 생산 기술, 소비자들의 개인 기호 또는 원료의 가격에 따라서 공급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 중에 가장 많은 요인을 미치는 건 뭘까요? 맞아요. 제품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공급 함수는 공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제품의 가격이기 때문에 가격에 따라서 공급이 어떻게 바뀌는지 만들어지는 함수가 있어요. 그거를 공급 함수라고 이름을 붙여줄 겁니다. 공급 함수의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기 안 보이시면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요 곡선, 수요 함수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로축, 보통 가로축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를 공급량이라고 불러요. Q 뭐라고 쓸까요? 서플라이라서 QS라는 기호를 이렇게 쓸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가격, P라고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그럼 얘는 비례일까요? 반비례일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뭐 그림이 저기 보이긴 하다. 그죠? 생각해 보세요. 가격이 오르면 제가 예를 들어서 연필을 파는 사람이에요. 연필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연필을 만드는 사람인데 연필값이 자꾸 올라요. 자꾸 오르면 공급하고자 하는 마음은 어떨까요? 많겠죠. 더 많이 만들어서 더 많이 팔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죠? 그래서 공급 함수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직선일 수도 있고 곡선일 수도 있고 그 곡선이 좀 더 가파를 수도 있고 대충 개형은 이걸 이름을 뭐라고 부르게요? 맞아요. 우상향 곡선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급은 가격과 그 공급량은 비례관계에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호를 정리해드리면 QS는 SP라는 어떤 함수인 거예요. 이 시기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뭐 연필이나 또는 냉장고나 어떠냐에 따라서 식은 조금씩 바뀔 수 있지만 여기서 의도는 관계가 있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공급량과 가격은 관계가 있다더라. 핵심은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어떻게 돼요? 증가합니다.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어떻게 돼요? 감소합니다. 이걸 이제 비례관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개념 설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급 함수까지 캡처 노트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교과서 예제 5번 보고 가겠습니다. 어느 농산물의 수요 함수는 이라고 주어졌습니다. 수요가 영어로 뭐였죠? 기억나시나요? 수요 함수는 demand라 그랬죠. 그래서 D라는 기호를 쓸 거예요. 그래서 QD라고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 QD가 수요 함수는 DP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어요. 뭐에 따라서 영향을 미친다? 가격에 따라서 영향을 미칩니다 라고 이렇게 주어지는 거. 이게 수요 함수였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 가격에 따라서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 함수를 쓸 때는 다른 조건은 변하지 않고 동일한 조건 내다 라는 가정하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요 QD가 요 문제상에서는 이렇게 주어졌네요. P분의 48 마이너스 3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더라 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예를 들면 가격이 단위는 생략됐으니까 가격이 1이면 수요는 D1 값이 되는 거예요. 저 식에다가 1을 집어넣는 거죠. 1 집어넣으면 1분의 48이니까 48 빼기 3 하면 45입니다 라고 하는 거. 가격에 따라서 수요가 결정되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1번 문제 가격이 얼마 이상으로 상승하면 수요가 없어질 것인가? 가격이 비싸면 수요량은 감소한다 했어요. 수요 곡선은요. 그죠? 그런데 얼마만큼 갔을 때 수요가 없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건 뭐냐면 DP에 얼마를 집어넣었을 때
0인 간 거예요. 수요가 0이 되는 순간은 얼마일까요? 이걸 찾으라는 거죠. 그러면 식은 P분의 48 마이너스 3이 0인 순간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P분의 48이 3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요. 양변에 P를 곱하면 3P가 48이니까 P가 얼마냐면 16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그러니까 가격이 1일 때는 수요가 45였지만 단위를 생략했어요. 가격이 16으로 오르니까 수요가 얼마가 됐어요? 0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P는 16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1번 답이 되는 거예요. 되시겠죠? 두 번째는요. 수요 함수의 정의역이 0부터 무한대까지 범위가 주어졌을 때 수요 함수를 다시 정의하고 치역을 구하여라 라고 주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선생님, 수요 함수가 있는데 뭘 다시 만들어요? 라고 하면 이거를 아까 같은 경우에는 1을 하나만 넣어봤잖아요. 그런데 얘를 아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수요 곡선이 주어졌을 때 얘의 그래프를 그리면 첫 번째 아셔야 되는 건 이거 그려야겠죠. y는 P분의 48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반비례 함수 그래프예요. 우리가 앞에 강의에서 배웠던 반비례 곡선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요렇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만 그렸지만 끝도 없이 이렇게 가면 땅땅땅땅 어디에 가냐면 이제 0에 닿을 듯 하면서 안 닿아요. 그걸 이제 점근선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그 값을 몇만큼 내렸냐면 3만큼 내렸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원래 P분의 48인 함수는 X축과 안 만났는데 두 번째 Y는 P분의 48에다가 빼기 3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곡선이 3만큼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3만큼 내려오면 X축, Y축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그림이 그려지고 땅땅땅땅 얘가 이제 점근선이면서 마이너스 3인 거죠. 요거보다는 안 나오면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요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문제인 거죠. 얼마를 집어넣었더니 이때부터는 수요가 마이너스입니다 라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함수를 다시 정의하는 거예요. 요 순간 요 값이 수요가 딱 0이 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어요? 16이었죠. 16이 되는 순간 수요가 0이었는데 16보다 크면은 요 값은 무슨 값을 가져요? 음수 값을 갖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에다가 D10 한 얼마 집어넣어? 24를 넣어볼까요? 24를 집어넣으면 24분의 8이니까 2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인 거예요. 요거는 수요 함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의하세요. 0부터 무한대까지 정의하려면 요거보다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수요를 그냥 다 얼마로 봐야 돼요? 0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요 음수지만 실제로는. 그래서 얘를 함수를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dp는 정의를 할 건데 원래는 P분의 48 빼기 3이 맞았어요. 근데 이 경우는 어떨 때만 성립하냐면 P가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16보다 작을 때는 요거 그대로 식을 성립하면 돼요. 아까 1 넣거나 16 집어넣거나 이땐 값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P가 만약에 16보다 클 때는 이 함수 자체가 뭐가 나와? 음수가 나오는 거야. 근데 수요 함수는 음수가 나오면 안 되니까 이때부터는 그냥 16보다 클 때는 다 뭐라고 하자? 0이라고 하자. 그냥 이렇게 딱 약속을 해버리면 이 함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수요 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약속을 하시면 우리 그림은 항상 어디에서만 그려져야 되냐면 여기서부터만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번 문제는 다시 정의하세요 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이제 얘는 곡선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부터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이 순간부터는 어떻게 돼요? 다 0인 거예요. 0, 0, 0, 0, 0, 0, 0, 0, 0, 0. 여기서부터는 수요가 다 0인 거고 그 이후부터는 이렇게 전부터는 여기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때의 뭐를 구하려냐면 다시 정의했고요. 치역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치역은 요 y의 범위예요. 그림이 그려지는 y의 범위 봤더니 요 부분이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치역은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네, 이게 치역입니다.
되셨나요?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교과서 문제 4번입니다. 어느 아파트의 수요 함수는 DP는 1400-2P입니다. 감소하고 있죠. 공급 함수는 S입니다. S 뭐라고요? 서플라이 공급이에요. 그래서 SP는 200 플러스 4P이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요 문제 가지고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건 수요 함수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어요. 그죠? P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수요량은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공급 함수는 어때요? 플러스죠.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공급량은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만 대충 그리면 여기에서의 수요 함수는 얘는 아마 직선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얘가 D, P 요 그림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공급 함수는 플러스잖아요. 0 집어넣으면 200이니까 200서부터 이렇게 올라가겠죠. 얘가 SP입니다. 라고 이렇게 아시면 이제 나 이제 수요 함수가 뭐야? 용어 알 거고요. 공급 함수가 뭐야? 이해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DP 대신에 뭐라고도 쓴다? QD라고 이름을 붙여주죠. 얘는 QS라고도 이름을 붙여준다더라. 같이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문제는 이제 그렇게 복잡한 건 물어보지 않아요. 정부가 아파트 임대료 P를 결국은 이게 핵심이죠. P를 150만으로 규제했을 때 수요량과 공급량을 구해라 라고 하는 건 대입하면 돼요. DP 값이 1400-2P인데 지금 P가 얼마예요? 150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P에 주의하셔야 되는 건 P의 단위 자체가 이미 10,000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150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을 거고요. 만은 그냥 생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집어넣을 때는 뒤에다가 150만만 이렇게 딱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P에 이미 단위 자체가 10,000원입니다 하고 했으니까 150만 넣는 거예요. 그러면 1400 마이너스 150 곱하기 2네요. 300. 그러면 수요량은 1100이 되는 거고요. 공급량은 SP잖아요. SP가 200 플러스 4P입니다. 그랬을 때 S에 누구만 집어넣어라? 150만 집어넣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 플러스 4 곱하기 150 하면 600이 되겠죠. 그래서 800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150만 원일 때는 수요는 이만큼인데 공급은 이만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사실 균형이 딱 맞을 때가 가장 좋을 때겠죠. 그죠? 아마 뒤에 가시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조정하는 부분을 또 배우게 될 거예요. 지금은 용어만 공부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함수 자체는 절대 어려운 거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답은 1100, 그 다음에 800이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요량 1100, 공급량 800. 네, 지금까지 개념을 배웠습니다. 뭐냐면 수요와 공급에 대한 개념과 수요함수, 공급함수를 배웠고요. 이 다음에 굉장히 좀 어려운 개념이 나와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효용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에서만 쓰는 용어라서 뒷부분부터는 조금 더 깊게 보셔야 되고 제가 원래는 한 번에 다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쉽지만 여기까지 끊고 다음 강의에서 효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관련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혹시 강의 중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